밤하늘은 찢어진 먹물처럼 검었고 빗줄기는 한서그룹의 최고층 빌딩 창문을 거세게 때렸다. 한태준은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아득히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냉철한 눈빛 속에는 쉬이 읽히지 않는 고독감이 깃들어 있었다. 25의 나이에 한서그룹을 물려받아 단 10년 만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남자. 사람들은 그를 철혈 CEO라 불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냉정, 완벽주의자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심장은 차가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파동에 휩싸여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는 예측할 수 없는 폭우 속에서 차를 몰고 있었다. 한밤중에 급하게 호출된 이사회 참석을 위해 본사로 향하던 길이었다. 빗물이 시야를 가렸고 와이퍼는 무력하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한 여인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녀는 얇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의 차는 고급 세단이었고 빗물에 젖은 거리는 미끄러웠지만 그의 운전 실력은 완벽했다. 차는 미끄러지듯 여인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을 내리자 빗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이 눈에 띄었다. 건축 스케치북이었다. 낡았지만 소중히 다뤄진 흔적이 역력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해 보입니다. 태워다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침착했지만 묘하게 부드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얼굴의 절반은 얇은 베일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태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깊고 슬픈, 그러나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강인함이 담긴 눈동자였다. 마치 수백 년을 기다려온 듯한 기시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묘한 울림이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사회는 예상대로 지루했다. 그러나 태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그 여인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직감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태준은 한 번도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며칠 후 비서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몇 가지 정보를 가져왔다. 사진 속 여인은 바로 그날 밤 태준이 만났던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건축가였으며 한민준, 태준의 하나뿐인 조카의 약혼녀였다. 태준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민준의 약혼녀라니. 민준은 태준이 늘 못마땅하게 여기던 존재였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태준의 집에서 자랐지만 늘 나약하고 의존적이며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워 보였다. 그런 민준이 약혼을 했다는 사실조차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할머니, 즉 민준의 친할머니이자 한서그룹의 명예회장이 이 사실을 숨긴 것이 분명했다. 그 노인은 언제나 자신의 손자 민준을 태준보다 우선시했고 태준의 모든 것을 탐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태준을 견제하기 위해 민준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번 약혼 역시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터였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았다. 촉망받는 시내 건축가, 해외 유학파,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심각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는 기록. 그 사고가 민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고와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가 민준의 약혼녀라는 사실은 그를 분노하게 하는 동시에 더욱 강렬하게 그녀에게 끌리게 만들었다. 그는 그날 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그를 사로잡았고 그의 냉정한 세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프로젝트를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한서그룹이 투자할 예정인 대규모 사업이었다. 태주는 직접 프로젝트 팀에 합류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실을 방했다. 태준이 자신의 약혼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단순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민준.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은 한서그룹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서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얼굴에는 약간의 그늘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지난번보다 훨씬 선명하고 당당해 보였다. 그녀는 태준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하긴 그날 밤의 어둠과 폭우 속에서 태준 역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태준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했다.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은 태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서연을 따로 불러 세웠다. 민준이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서연 씨, 잠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랐다. 그들은 회장실 옆에 딸린 개인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고요했고 책 향기가 가득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차를 권했다. 서연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태준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태준은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서연 씨, 혹시 저를 아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그녀는 자신을 감추려는 듯 살짝 시선을 피했다.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태준은 피식 웃었다. 그것은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를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저를 만났지 않습니까? 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어둠 속에서도 이서연 씨의 눈빛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뺨이 미세하게 붉어졌다. 그날 밤은 제가 좀 경황이 없었다고요. 태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니면 저를 모른 척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까? 하민준 군의 약혼녀로서 한서그룹 회장인 저와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건가요?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 제가 약혼녀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당신을 원합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망은 너무나도 뜨거웠다. 이서연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에게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약혼녀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민준 씨의 약혼녀입니다. 약혼 태준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관계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재능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저는 당신을 갖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민준이 제 조카라는 사실조차 저에게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연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회장님은 너무 위험한 분이십니다. 위험하다. 태주는 그녀의 말을 되받아쳤다. 제가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습니다. 민준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나약하고 어리석으며 심지어 당신을 지킬 능력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이해하고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그의 말이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민준은 언제나 태준의 그림자 아래 있었고 그녀 역시 민준에게서 진정한 사랑이나 의지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할머니의 압력과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민준의 곁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망설임을 읽었다. 그는 더욱 다가서서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잡고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이서연 씨, 당신은 내게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당신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비밀과 상처까지도 내가 기꺼이 안아줄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 즉 민준의 부모님의 사고와 그녀의 기억 상실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약혼녀가 아니라 그날의 진실을 품고 있는 열쇠라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된 동시에 그녀를 통해 잃어버린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소연, 이 이름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태준의 노골적인 선언은 이소연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이후 그의 존재가 자신의 삶의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칠 것임을 직감했다. 민준의 약혼녀라는 사실조차 태준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건축가로서 살아온 그녀에게 태준의 열망은 마치 뜨거운 불꽃처럼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다음 날부터 태준의 공세는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그는 한서그룹이 진행하는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서연의 건축사무소가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었지만 사실상 그의 압력과 영향력 아래서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의는 잦아졌고 그들은 업무라는 명목으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태준은 능숙하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재능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 이는 민준에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민준은 언제나 그녀의 재능을 질투하고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태준은 서연의 취향과 관심사를 섬세하게 파악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종류, 즐겨 읽는 건축 서적, 심지어 그녀가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는 멜로디까지 그의 세심한 배려는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압감 대신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발견했다. 그것은 위험한 끌림이었다. 물론 민준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는 태준의 행동에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삼촌,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서연은 제 약혼녀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준은 태준의 집무실에 찾아와 소리쳤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민준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이소연 씨는 유능한 건축가이고 나는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할 뿐이다. 태준은 차갑게 응수하며 민준의 말을 잘라냈다. 민준은 태준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소유욕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강하고 잔인한 힘을 태준에게서 보았다. 민준은 태준을 향한 열등감과 서연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집착하며 그녀를 감시하고 때로는 거친 말로 그녀를 윽박질렀다. 민준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서연을 태준에게 더욱 기울게 만들었다.
서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의 사고,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민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교통사고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 사고로 인해 그녀는 기억의 일부를 잃었고 그 이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민준의 할머니는 그녀를 민준의 약혼녀로 삼았고 그녀는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그 관계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고의 진실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가 감춰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태주는 서연의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숨겨진 상처를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이서연 씨, 당신에게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없겠습니까? 당신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태준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의 따뜻함에 흔들렸다. 어느 날 민준이 그녀에게 난폭하게 굴고 난 후 태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찢어진 옷자락과 겁에 질린 눈을 보았다. 태준의 눈동자의 분노가 번득였다. 그는 민준에게 경고했다. 민준아, 서연 씨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네 약혼녀가 아니라 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민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고요한 곳이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할머니의 냉대 속에서 오직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던 이야기. 그의 삶 또한 고독하고 상처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서연은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대화는 깊어졌고 서연은 자신이 민준의 부모님 사고 현장에 있었고 그 이후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날 밤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흐릿하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미 민준의 부모님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할머니가 민준을 지나치게 감싸고 서연을 민준의 약혼녀로 서둘러 만든 것 또한 수상했다. 이서연 씨, 그 사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단서라도 좋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밤 비가 왔습니다. 제가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저를 향해 돌진해 왔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리고 불꽃, 그리고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라고 외치는 아주 오래된 목소리인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리고 그는 민준의 부모님의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기록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목격자 진술이 거의 없었고 사고 현장 조사 또한 너무나 빠르게 종결되었다.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연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자신의 별장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신뢰하는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민준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그날 서연이 말한 비명소리와 여인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고가 서연의 기억 상실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태준은 비서로부터 뜻밖의 보고를 받았다. 민준의 부모님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사고 현장 근처에 버려진 한서그룹의 오래된 별장이 있었다는 사실. 그 별장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고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고 당일 그 별장 주변에서 의문의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진술이 뒤늦게 확보된 것이었다. 태준은 즉시 그 별장을 방문했다. 별장은 낡고 음침했다.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다. 태준은 조용히 별장 안을 둘러보았다. 이 별장은 민준의 할머니, 즉
태준의 할머니의 소유였다. 그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이 별장 안에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낡은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책장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했다. 그는 무심코 책들을 훑어보다가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손때 묻은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빽빽한 글씨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특정 날짜는 민준의 부모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불안하다, 두렵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와 같은 알 수 없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준의 부모님과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의 태준과 민준 그리고 한 명의 여자아이가 함께 서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바로 서연이었다.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서연은 단순히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부모님과 친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일기장은 분명히 민준의 부모님 중 한 명이 쓴 것이었다.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누군가 그들을 의도적으로 해쳤고 서연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그녀의 기억이 지워진 것이었다. 태준은 일기장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는 서연을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가 서연에게 이끌렸던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진실을 푸는 열쇠이자 그의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는 그 퍼즐을 맞춰나가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의 약혼녀라는 사실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자신의 곁에 둘 것이고 그녀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한태준이 발견한 일기장과 사진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서연의 기억을 가두고 있던 봉인을 깨뜨리는 망치였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들고 밤새도록 민준의 부모님이 남긴 절박한 글들을 읽었다. 한서그룹의 미래, 비밀 문서, 태준을 노리는 그림자, 민준을 지켜야 한다와 같은 파편적인 문구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여자라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 일기장은 민준의 부모님이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 민준과 어린 서연을 보호하려 했다. 사진 속의 어린 서연은 너무나도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순수한 미소였다. 태준은 서연이 민준의 부모님과 단순히 친분이 있었던 것을 넘어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 한서그룹의 명예회장이자 민준의 친할머니인 그 노인을 떠올렸다. 언제나 고고하고 자애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권력욕. 어릴 적부터 태준은 그녀의 그런 이중성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녀는 태준을 견제하기 위해 민준을 이용했고 이번 서연과의 약혼 역시 그녀의 치밀한 계획 중 하나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태준은 서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민준에게서 그리고 할머니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했다. 그는 서연의 별장에서 그녀를 직접 만났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회장님, 그 일기장이 정말 민준 씨 부모님의 것이라면 저는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서연 씨,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날 밤 진실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일기장과 사진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사진 속 자신의 어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제가 저렇게 행복했던 적도 있었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사진 속 어린 서연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그리움을 자극했다. 그때였다. 별장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민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삼촌 감히 제 약혼녀를 이곳에 숨겨두고 뭘 하는 겁니까, 서연? 당장 이리 와. 대체 뭘 하자는 거야? 태주는 차분하게 일어섰다. 민준아,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서연은 제 약혼녀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손댈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준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태준을 향한 뿌리 깊은 열등감과 질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네가 감히 내게 소리를 질러.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네가 감히 누구의 약혼녀에게 함부로 대하는지 잊었느냐. 서연 씨는 내가 지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네 어리석은 집착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민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자. 서연, 내가 널 이따위 삼촌에게 빼앗길 줄 알아. 그러나 태준은 민준보다 훨씬 빨랐다. 그는 민준의 손목을 잡아채 비틀었다. 민준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서연의 팔을 놓쳤다. 네가 감히 그녀에게 폭력을 쓰는 순간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민준을 온몸으로 전율케 했다. 민준은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그는 태준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태준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분노와 권위는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민준은 태준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경고를 읽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별장을 나섰다. 민준이 돌아간 후 서연은 태준에게 의지하듯 기대섰다. 회장님, 무섭습니다. 민준 씨가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다. 나약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타인을 질투하며 결국 폭력으로 제어하려는 어리석은 자.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당신에게 손댈 수 없을 것이다. 그날부터 서연은 태준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태준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녀에게 개인 경호원을 붙였다. 그리고 자신은 본격적으로 민준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사건 당시의 모든 기록을 다시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검사들을 은밀히 접촉했다. 그러나 그의 조사는 순탄치 않았다. 사고 기록은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묵했다. 마치 거대한 힘이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듯했다. 그때였다. 태준의 비서가 한 남자를 데려왔다. 그는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과거 민준의 부모님 사고를 담당했던 베테랑 사설 탐정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서그룹의 비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의문을 품었지만 거대한 압력에 의해 모든 조사를 중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태준 회장님,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협박했고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탐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서연 씨의 기사를 보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서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탐정은 오래된 서류 뭉치와 몇 장의 사진을 태준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찍힌 의문의 차량과 희미하게 보이는 민준의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류에는 사고 당시 민준의 부모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바로 민준의 할머니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한서그룹의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을 손에 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개하려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박 탐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회장님의 할머니이실 겁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마주하니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했다니 이토록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박탐정의 서류를 움켜쥐었다. 박탐정님,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증인인 이서연 씨의 기억을 되찾아 주고 싶습니다. 박탐정은 서연이 겪었던 고통에 공감하며 말했다. 이서연 씨가 그날 밤의 모든 것을 기억해낸다면 할머니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태주는 서연의 기억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에게 최면 치료를 시도했다. 그녀는 최면 상태에서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불길 속에서 들리던 비명소리, 피 묻은 손, 그리고 섬뜩하게 웃던 그림자 같은 형상.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할머니라는 단어를 중얼거렸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연이 사고 당일 민준의 부모님과 함께 한서그룹의 오래된 문서 보관소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민준의 부모님은 할머니의 비자금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손에 넣은 민준의 부모님은 서연과 함께 도망치려 했고 할머니는 그들을 막기 위해 추격했던 것이다. 태주는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권력을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 죽이는 잔혹한 여자였다. 그리고 서연은 그 끔찍한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었다. 할머니가 서연을 민준의 약혼녀로 삼은 것은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함이었고 결국은 그녀를 영원히 입 다물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태준의 심장은 분노로 활활 타올랐다. 그는 할머니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녀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이서연을 자신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뜨려 놓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자 그의 복수의 이유였다. 한태준은 박성철 탐정이 가져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민준의 할머니, 즉 명예회장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그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한서그룹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태주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직감하고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할머니의 완벽한 알리바이와 막강한 권력을 무너뜨릴 것인가였다. 할머니의 손은 그룹 내부의 모든 요직에 뻗어 있었고 그녀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서연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흐릿한 기억들은 최면 치료를 통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서 끊기곤 했다. 태주는 서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그녀를 민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지만 민준은 서연에게 집착하며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내려 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난폭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졌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서연과 함께 그의 개인 서재에서 일기장과 사고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려 애썼다. 그날 밤 분명히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라고 외치는 소리, 그리고 불길, 그리고 그녀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누군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때였다. 밖에서 경호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민준, 도련님입니다. 경호원들을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주는 서연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민준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 당장 이리 와. 삼촌한테서 널 구해야 해. 이 더러운 놈이 널 망치고 있어. 민준아 이성을 차려라. 태주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서연은 내 거야. 내 약혼녀라고. 삼촌.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 부모님도 회사도. 이제는 서연까지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민주는 칼을 치켜들며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태준은 몸을 날려 서연을 보호했고 민준의 공격을 피했다. 서재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태준은 민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그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 애썼다. 민준은 그의 하나뿐인 조카였고 비록 지금은 증오에 눈이 멀었지만 그 또한 할머니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태준은 알고 있었다. 그때 서재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태준의 오랜 친구이자 한서그룹의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이사였다. 그의 이름은 김민혁. 한때 태준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태준의 능력과 진심을 인정하고 오랜 시간 동안 든든한 조력자로 남아있던 인물이었다. 민혁은 할머니가 자신의 부모를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태준을 돕기 위해 온 것이었다. 태준아 괜찮아. 민혁은 민준의 손에 들린 칼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재빨리 태준의 비서와 함께 민준을 제압했다. 민준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결국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민혁은 태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괜찮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잔뜩 겁에 질린 채 태준의 뒤에 숨어 있었다. 태준아, 내가 그동안 할머니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 민준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할머니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혁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그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하거나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할머니의 지시로 그들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태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할머니가 그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군. 맞아. 그리고 할머니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과 너무나 흡사해. 민혁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확보한 자료가 있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민혁은 태준에게 USB를 건넸다. USB 안에는 할머니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고 당일 할머니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통화 기록과 그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음성 파일이었다. 그때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음성 파일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이 목소리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안 돼 라고 외치던 목소리. 그리고 다른 목소리도. 그녀는 괴로워하며 머리를 움켜쥐었다. 어두운 그림자, 누군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던 것 같아요. 희미하게. 태준은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최면 치료를 통해 얻었던 파편적인 기억들과 민혁이 가져온 음성 파일을 연결하려 애썼다. 그날 밤 민준 씨 부모님과 제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문서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비자금 문서. 그리고 그 문서를 가지고 도망치려 했어요. 그때 차가 우리를 덮쳤고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민준 씨 부모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를 끌고 갔어요. 제 입에 뭔가를 주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잃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태준은 서연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할머니에 의해 살해당했고 서연은 그 끔찍한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리고 할머니는 서연의 기억을 지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완벽하게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민준을 서연과 약혼시킨 것 또한 서연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함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태준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자신의 가족, 그것도 가장 가까운 할머니가 이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니. 그는 할머니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동시에 그는 서연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죄도 없이 끔찍한 진실의 희생양이 되었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왔다. 태준은 서연을 지키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맹세했다. 그때 서재 구석에 잠자코 있던 서연의 반려견, 믹스견 루비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루비는 평소에는 온순했지만 서연이 위험에 처하거나 불안해할 때마다 이상하게 행동하곤 했다. 루비는 서재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민혁은 루비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민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루비는 민준 씨가 나에게 난폭하게 굴 때마다 이렇게 행동했어요. 루비는 나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서연은 루비를 쓰다듬었다. 태주는 루비의 행동에 주목했다. 서연의 기억이 온전히 돌아온 지금 루비의 경고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그는 혹시 루비가 민준의 부모님 사고 당시에도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루비는 분명히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터였다. 다음 날 태주는 변호사팀을 소집하고 할머니를 향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혁이 제공한 증거와 서연의 증언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는 언론에도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러나 할머니 또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녀는 한서그룹 내부에 자신의 세력을 동원하여 태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태준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를 비난하는 기사를 언론에 흘렸으며 심지어 태준의 가족과 서연에게 해를 가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태준은 할머니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연과 함께 사고 현장 근처에 낡은 별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루비도 함께였다. 루비는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낡은 서재의 한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루비는 끈질기게 그곳을 긁고 지저댔다. 태주는 이상함을 느끼고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벽면에 미세한 틈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틈을 벌려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의 부모님이 죽기 직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낡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다. 종이에는 민준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죽였어. 서연 누나도 다쳤어. 나도 무서워.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준이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을 보았던 것이었다. 할머니가 민준의 부모님을 죽이는 것을 민준이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어린 민준에게까지 정신적인 조작을 가해 그 진실을 억압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민준의 뒤틀린 성격과 서연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모두 할머니의 잔혹한 세뇌와 조작의 결과였다. 서연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다. 비디오 속에는 민준의 부모님이 할머니의 비자금 문서를 발견하고 경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연과 함께 도망치려 했고 그 순간 할머니가 그들을 추격했다. 비디오는 흔들리면서도 끔찍한 사고 현장을 포착했다.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가 민준의 부모님 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장면, 그리고 할머니가 차에서 내려 피투성이가 된 민준의 부모님을 확인하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서연에게 주사기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비디오의 마지막에는 어린 민준이 절규하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할머니는 잔인한 살인자였고 민준은 그녀의 또 다른 희생양이었다. 태주는 비디오 테이프를 움켜쥐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이 증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바로 서연의 반려견 루비의 도움으로. 루비는 서연의 기억을 되찾고 할머니의 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영웅이었다. 이제 태주는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가 되었다. 비디오 테이프와 민준의 어린 시절 메모는 한태준에게 있어 할머니의 모든 죄를 단죄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곧바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명예회장실은 여전히 고고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태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할머니는 그가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온 게냐. 네가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태준은 테이블 위에 비디오 테이프와 민준의 메모를 내려놓았다. 할머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부모님을 살해했고 서연 씨의 기억을 지웠으며 심지어 어린 민준에게까지 정신적인 조작을 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냉소를 지었다. 고작 이런 보잘것없는 증거로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다. 네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이겠지. 조작이라고요? 비디오 테이프 속 할머니의 얼굴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어린 민준이 직접 쓴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할머니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아이의 절규가 담겨 있죠.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까지 이용하며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인간도 아닙니다. 입 다물어라. 주제 넘은 것. 할머니는 탁자를 내리쳤다. 한서그룹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그들은 나약했고 내 발목을 잡으려 했다. 너 역시 마찬가지다. 네가 감히 내게 대적하려 한다면 너도 그들처럼 될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할머니에게 희생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것입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태준은 언론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할머니를 살인 및 증거인멸, 미성년자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건이었다. 한서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할머니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태준을 향한 역공을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태준을 파멸시키려 했다. 언론에는 태준이 할머니를 모함하여 회장 자리를 찬탈하려는 패륜하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태준의 사업은 방해받았고 그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러나 태준에게는 서연과 박탐정, 그리고 김민혁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박탐정은 할머니가 과거에 저질렀던 유사한 범죄들을 파헤쳐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김민혁은 할머니의 비자금과 그녀의 협력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 여론의 반전을 꾀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민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할머니가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심어준 삼촌이 너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세뇌는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원인을 돌렸다. 서연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서연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이 혼자 미술관에 가는 날을 노렸다. 민준은 복면을 쓴 부하들을 시켜 서연을 납치했고 그녀를 외딴 창고로 끌고 갔다. 루비는 서연의 위험을 감지하고 민준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서연을 보호하려 했다. 루비는 한 부하의 발목을 물어뜯었고 그 과정에서 부하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열쇠 꾸러미를 재빨리 물고 달아났다. 서연은 민준 앞에 끌려갔다. 민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서연, 네가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너만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평화로웠을 거야. 삼촌도 날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민준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을 망친 건 당신의 할머니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죽인 것도, 당신의 기억을 조작한 것도 할머니란 말입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민준을 설득하려 했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셨잖아요. 당신도 그날 밤의 진실을 봤단 말입니다. 거짓말다, 거짓말이야. 삼촌이 널 시켜서 나를 망가뜨리려는 거야. 너도 나를 배신했어. 민준은 서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서연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창고 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태준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는 루비가 물고 온 열쇠 꾸러미에서 창고 열쇠를 찾아낸 것이었다. 루비는 태준의 발밑에서 짖으며 서연에게 달려갔다. 루비의 입에는 민준 부하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열쇠 꾸러미와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더 물려 있었다. 민준아, 더 이상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민준을 압도했다. 민준은 태준을 보자마자 더욱 광분했다. 그는 서연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다가오지 마.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서연을 죽여버릴 거야. 민준 씨, 이러지 마세요. 서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민준을 진정시키려 했다. 태준은 침착하게 민준을 설득했다. 민준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너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다. 네가 서연 씨를 해친다면 나는 널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민준은 혼란스러워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때 루비가 민준의 발밑으로 달려들어 짖기 시작했다. 루비는 민준의 발목에 매달려 물고 있던 USB를 놓쳤다. 민준은 루비를 떼어내려다 USB를 발견하고 주워 들었다. USB 안에는 할머니가 어린 민준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음성 파일과 민준의 부모님을 죽인 것이 태준이라는 거짓말을 주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제야 그는 모든 진실을 깨달은 듯했다. 자신을 망가뜨린 것이 할머니라는 것을.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민준은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했다. 민준은 경호원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허탈한 표정이 떠올랐다.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대망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온통 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한서그룹의 명예회장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할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태준을 모함했다. 그녀는 노련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자신을 방어했고 태준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들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준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민혁이 가져온 할머니의 비자금 내역과 과거 범죄 기록, 그리고 박탐정이 찾아낸 추가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비디오 테이프와 민준의 어린 시절 메모가 법정에서 상영되었다. 비디오 속의 끔찍한 장면들과 어린 민준의 절규가 담긴 메모는 법정을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였다. 서연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모든 이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의 기억을 지웠던 과정, 그리고 민준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잔혹한 살인이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서연의 눈빛과 태준의 침묵적인 지지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주입하고 자신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목격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비디오 테이프 속 어린 자신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할머니의 잔혹함을 세상에 폭로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뒤늦은 절망과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할머니와 민준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한서그룹 명예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민준 역시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으나 서연 납치 및 상해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한서그룹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지만 한태준은 흔들림 없이 그룹을 안정시켰다. 그는 할머니의 비자금을 모두 국고에 환수하고 그룹 내부의 부패한 세력들을 숙청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한서그룹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마주했지만 그 끔찍한 기억들은 그녀를 밤마다 괴롭혔다. 불타는 차, 비명소리, 피 묻은 손, 그리고 주사기. 그녀는 종종 악몽 속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는 서연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고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태주는 서연을 위해 최고 수준의 심리치료사를 고용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치료에 저항했지만 태준의 꾸준한 지지와 사랑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치료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공포를 극복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매일 밤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겪었던 상실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그의 존재는 서연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제였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태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를 떠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이 기억의 감옥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서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민준의 부모님이 남긴 일기장과 사진을 다시 보여주었다. 특히 어린 서연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가리켰다. 이서연 씨, 당신은 이토록 아름답게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능과 열정은 세상에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서연은 태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태준의 지지 속에서 다시 건축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희망과 치유라는 테마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버려진 공간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는 건축물을 설계했다. 태준은 서연의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서그룹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그녀의 꿈을 실현시켰다. 서연의 작품은 국내외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약혼녀나 기억을 잃은 불운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치유의 건축가 이서연으로 불리게 되었다. 서연의 반려견 루비는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루비는 서연이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때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몸을 비비거나 그녀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루비는 서연의 가장 충실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태주는 루비의 지능과 충성심에 감탄하며 루비가 서연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는 루비에게도 깊은 애정을 쏟았다. 태준과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태준은 서연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알게 되었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이던 삶에 따뜻한 감정의 빛이 스며들었다. 서연 역시 태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태준은 서연을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빗속의 골목으로 향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서연 씨, 제가 처음 당신을 보았던 곳입니다. 당신의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그때부터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당신은 저의 운명입니다. 태준은 서연의 두 손을 잡았다. 서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날 밤 제가 당신을 만난 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이 모든 고통에서 구해냈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이서연 씨. 태준은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한태준 씨.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포옹은 오랫동안 얽히고 설켰던 운명의 실타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치유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을 얻었다. 한서그룹은 태준의 리더십 아래 더욱 굳건해졌고 서연은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서그룹은 한태준의 지휘 아래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할머니의 권력 남용과 비리,
그리고 민준의 비극적인 사건은 한때 그룹의 큰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태준의 투명한 경영과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는 재계에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CEO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택했다. 이서연은 치유의 건축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건축사무소는 수많은 의뢰를 받았고 그녀가 설계한 건축물들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선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그녀는 특히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공간, 소외된 이웃들이 소통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설계에 집중했다. 그녀의 건축물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승화시켰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태준과 서연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태준은 바쁜 와중에도 서연의 스튜디오에 들러 그녀의 스케치를 함께 검토하고 그녀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였다. 서연은 태준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그의 고뇌를 함께 나누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반려견 루비는 여전히 서연의 곁을 지켰다. 이제 제법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했다. 루비는 태준과 서연의 침실에서 함께 잠들고 그들이 외출할 때면 현관까지 마중 나가 배웅했다. 루비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자 지난날의 고통을 함께 이겨낸 전우 같은 존재였다. 특히 서연이 기억을 되찾고 할머니의 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루비는 그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였다. 루비는 그들의 사랑과 치유의 상징이었다. 민준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태준은 가끔 민준을 찾아갔다. 민준은 태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태준은 그런 민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민준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할머니의 잔혹한 조작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남은 생을 보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잃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권력과 한석그룹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연과 태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쓸쓸함이 엿보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태준과 서연은 루비와 함께 한강변을 거닐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그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다. 서연은 태준의 팔에 기대어 섰다. 태준 씨, 우리가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연 씨,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당신은 저의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은 저를 항상 성장하게 만듭니다. 서연은 웃으며 태준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저에게 그래요. 당신이 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루비는 그들의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태준은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비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지. 이 녀석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천사야. 그들은 함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시련은 이제 그들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흔적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태준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서연은 잃어버린 자신과 진실을 되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었다.